위에 올라가서 능엄경 공부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대충 하고 마무리, 대충은 안 하고 한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불교에 큰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자승 스님 이제 소신 공양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소신 공양이다. 소신 공양이냐? 자살 또는 타살이냐 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신 공양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법화경에 의거해서 경전에 있습니다. 경전에 몸을 불태우는 게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 연비와 소신, 등신, 소신 또는 등신, 소신 공양, 이제 소는 작을 소자가 아니라 바소자에서 몸을 이제 불태울 소자에서 몸을 태우는 거고, 등신도 몸을 등불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등신불이에요. 연비는 이제 팔을 태운다, 손가락을 태운다. 이제 신체 일부분을 태우는 게 연비죠. 거기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몸을 장엄해서 백복으로 장엄해서 몸을 향으로 만들어요. 몸을 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전에 공양을 몸을 태워서 공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태운다라는 것이 그냥 중생의 몸으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서는 어떻게 사람 몸을 부처님한테 이 몸은 더럽잖아. 여러분들의 몸이 깨끗해요? 뭐 발라놓으니까 깨끗하지. 목욕하고 뭐 발라놓으니까 깨끗하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냄새 나요. 여러분들 김치 먹고 나면 냄새 나고, 특히 고기 먹고 나서 오면 냄새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나서도 이렇게 오면 냄새가, 장어 먹고 와봐, 그거는 이제 미치겠어 진짜. 진짜 냄새가 심해.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 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더러워요. 그런데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중생의 몸을 깨끗한 몸으로 꾸미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몇 생 동안 노력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장엄하고, 그래서 몸을 태우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공양. 무슨 공양이냐? 향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향공양.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태웠는데 살냄새가 난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공양이 아니고 참사야, 참사.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나 팔, 거기 이제 그 팔을 태우는 게 나와요. 전체도 태우기도 하고 팔만 태우기도 해요. 팔을 막 다 태워서 이만큼 다 탔는데 제자들이 막 울면서, 우리 스승님, 제자가 그때 많을 때거든요. 우리 스승님 어떻게 해요? 다 그 몸이 불구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 울고불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나의 향공양, 연비공양이 이루어졌으면 원래대로 되게 하리라.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정도 돼야지 소신공양이 완성된다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경전에서는 소신공양이 연비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수행을 위해서 연비를 하기도 하지만 결연한 의지로 연비를 하기도 해요. 우리 회국 스님이나 일타 스님은 손가락을 이걸 전부 다 연비를 하셨거든. 연비할 때는 내가 이게 아픈 것도 못 느낄 만큼 그렇게 신심이 충만하셨거든요. 다 들어가는 거 보통 조금 하다 말거든. 아프니까. 근데 회국 스님은 전체가 없어.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회국 스님은 일체중생 희견보살처럼 향공양을 올리는 것보다는 내 수행의 결연한 의지를, 내 몸을 그냥 부처님한테 헌공을 하겠다라는, 중생의 몸이지만 그래서 결연한 의지,
결연한 의지라는 것이 이렇게 신심으로서 결연한 의지를 얘기는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싶다. 개혁하고 싶다. 자기 의지의 표현. 우리 기업이 썩었어. 우리 회사가 썩었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휘발유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고 또 정부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베트남의 틱광득 스님이라고 60년대에 크게 이제 바람을 일으켰던 정부 공산당이 너무 이제 독재를 하고 그러니까 틱광득 스님이 막 이렇게 분신을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면 진짜 감동해요. 스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석유를 뿌려요. 그리고는 불을 붙이거든요. 근데 조금도 자세가 흩어지지 않아요. 무슨 인형인 줄 알았어. 뭐 전혀 흩어지지 않고 몸이 불타는 거예요. 그거를 몇 분 동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몸에 불타면 저절로 쓰러지거나 기울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몇 분 동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선한 상태로. 이거 가능한가? 이거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틱광득 스님 같은 법력을 지니신 분들은 그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위해서 등신불이다. 소신 공양을 했고, 등신불이라는 것은 몸을 태워서 빛이 돼서 부처님 모양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태우지 않고 그냥 하는 것도 있어요. 등신불은 안 태우고 스님이 열반에 드셨어요. 자탈인망 딱 하시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열반식을 하고 다비를 하지 않고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내장 제거하고 미이라 만들어서 이제 그 법당에 딱 이렇게 모셔놓는 게 등신불로 모셔놓는다. 이거 중국에 가면 많아. 실제로 육조 스님도 그렇게 모셔져 있고 몇몇 스님들이 우리 김교각 스님도 가면 구화산에 가면 등신불로 모셔져 있어요. 자, 결연한 의지로 그렇게 틱광득 스님 같은 스님 또는 티베트의 스님들이 한동안 막 이제 소신 공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이 너무 티베트인들을 그 차별 대우하고 티벳을 자기네 땅인 양 한족들을 엄청나게 이주를 많이 시켰거든요. 이주를 너무 많이 시켜놓으니까 지금은 티베트 사람보다 한족이 더 많다고 할 정도예요. 티베트 땅이. 그 티베트인들은 계속 가난하고 이주한 한족은 온갖 특권을 줘서 이주한 한족은 부자고 경제권을 다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저항의 의미로 티베트 스님들이 분신을 계속 매일같이 한 스님씩 두 스님씩 매일같이 이렇게 분신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 몰라. 하여간 그런 이제 독재 타도하기 위해서 하는 소신 공양, 또 전태일 열사처럼 그렇게 하는 소신 공양, 또 2018년인가요? 9년인가 문수 스님이라고 스님이 또 이제 개혁을 외치면서 그때 소신 공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문수 스님이 소신 공양을 해서 됐을 때 그 연결식을 조계사에서 하겠다라고 스님들이 뜻있는 제갑을 짜고 일부 스님들이 그렇게 해서 연구를 조계사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진입을 못하게 한 스님이 당시 총무장이었던 스님, 자성 스님이 못하게 했거든요. 그 문수 스님의 소신 공양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자성 스님 그 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어쨌든 막았어. 그러고는 본인이 소신 공양? 지금은 이제 소신 공양이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 분께서는 소신 공양이냐? 이쪽 수행은 아닌 것 같아. 뭐, 그리고 유서도 보면 무슨 결연한 의지가 이런 게 보여지는 거, 공양 뭐 이런 것도 없어. 유서는 뭐, 무슨 왕이 돌아가시고, 무슨 황제가 죽는 줄 알았어. 무슨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다 하고 나니, 뭐 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 2년조차 사라지더라. 뭐 이래서, 야, 뭔가 권력자가 이렇게. 그런데 본래 권력을 이루고 나서는 자살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 이제. 그래서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제자들이 소신공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총무원장을, 지금 현재 총무원장을 비롯한 스님의 이제 그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소신공양이 좀 웃긴 게, 이게 이제 요사체거든요. 요사체가 비용이 목조 건물이고 기와집이고 하니까 얼마나 비싼지 알죠? 그래서 이 유언장에 그것도 글 써놨어. 제자들 4명한테 2억씩. 2억이 작은 건 아닌데 2억은 서민들한테는 평생 모아도 2억 모으기 쉽지 않은데 4명의 스님들한테 해서 8억 해서 다음 내년까지 후년까지 이걸 다 이제 복원을 해라고. 그럼 이제 칠장사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굳이 본인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승 스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요. 일단은 공과 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자승 스님의 공 뭘까? 자승 스님을 존경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심지어 어제는 보니까 자연 스님까지 존경하듯이 그래서 쓰고, 또 제주도의 성원 스님도 다 평상시에 존경하는 이렇게 몇몇 스님들이 글을 쓰셨어. 그럼 그 스님들에게는, 그 스님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상하네 이러지만 본인들한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승 스님이 지금까지 1954년생이거든요. 근데 이 스님께서는 72년도에 수계를 받으셨어요. 출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2009년인가요? 2008년인가 9년쯤에 총무원장에 당선을 하는데 전무후무하게 그 91%나 되는 스님들이 이 스님을 당선시킨 거예요. 당시만 해도 스님들은 계파 갈등이 좀 있어요. 스님들도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화엄회, 무량회, 무차회, 보림회, 금강회 같은 이런 그 스님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왜냐하면 서울 가면 총무원이 있고, 총무원이 행정부예요. 총무원장이 이제 대통령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종회위원이 각 지역에 그 본사마다 한 2명, 많은 데는 3명, 이래서 한 80명 정도의 종회위원이 한 70에서 80명, 80몇 명인가 그래요. 종회위원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총무원장을 비롯한 총무부장, 뭐 무슨 과장 많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원로위원도 있고, 원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종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또 각 본사에 본사 주지가 있잖아. 본사 주지는 서울에서 활동을 잘 안 하지만 지역에서 하지만 한 번씩 본사 주지 회의 서울에 자주 올라온다고요. 이런 등등의 스님들이 이제 서울 조계사에서 자주 모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님들끼리 서로 친한 스님들이 화엄회 뭐 이런 회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서로 이제 총무원장을 하면 대통령 하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종교에 뭐 절에 그 총무원장 한다고 뭐 대단한 게 뭐 있냐라고 싶지만, 옛날부터 이 종교는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에 무슨 뭐 이권이 있겠냐 뭐 없겠냐 이런 생각하지만 종교의 이권은 엄청나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기독교는 훨씬 더 이권이 더 크죠. 절에는 일단은 이제 뭐 정부 예산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정부 예산, 문화재 관리 예산 같은 게 있고, 또 이게 우리 조계종은 중앙 집권화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총무원장 밑에 각 본사 주지가 있고, 그 밑에 말사 주지가 있어요. 이 말사 주지의 임명권은 본사 주지가 갖고 있어요. 또 이 본사마다 종회위원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니까 말사 주지 하려면 본사 주지
또 본사주지를 이게 그래서 총무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커요. 그리고 총무원장 직할 사찰들이 있어. 선본사, 갓바위 같은데, 그리고 보문사 같은데, 보리암도 아마 길 거예요. 이런 사찰들은 1년에 보문사가 한 20억씩 총무원 쪽으로 총무원장으로 가.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아이고 지금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이렇게 그 정치 활동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이명박 선거할 때 선거에 불교 분과 분대장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뉴라이트 막 모으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아서 하는 주역이었어. 그러니까 스님이 선거운동 한다고 그때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지관 스님은 그때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할 때인데 자승 스님이 그렇게 하는 걸 다 봐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관 스님이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막구 실세로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91%의 지지를 받으면서 총무원장이 된 거는 그 찾아다니면서 상대 후보들을 낙마를 전부 다 포기를 시킨 거예요. 설득력이 훌륭하셔서. 얼마나 설득력이 훌륭하시면 아까 무량의 무슨 금강의 뭐 화엄의 이 대단하거든. 스님들 낱말 잘 안 듣거든요. 이 스님들을 전부 다 출마 포기하게 하고 단독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90% 천하통일을 한 거예요. 그때 2009년인가요? 그 이후로 총무원장을 2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총무원장을 2번, 재임도 뭐 어렵지 않게 그냥 했어. 그럼 3번째 연임은 불법이거든요. 3번째 연임을 할 수가 없어요. 2번까지만 해. 3번째 연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설정스님을 당시 수독사 방장이셨던 방장스님께서 총무원장을 하신다잖아. 그럼 얼마나 훌륭하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 컨셉은 자기가 이제 천하통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훌륭한 스님을 모신다라고 해서 설정 스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그때 그 박근혜 내려오고 촛불 정권이거든요. 촛불 개혁하면서 이렇게 막 개혁하고 이러니까 설정 스님의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정권이었으면 문제 안 되지. 당시에는 뭔가 있으면 다 나오는 때거든요. 그래서 설정 스님이 괜히 총무원 갔다가 좀 뭔가 좀 해볼 거라고 이제 가셨다가 완전 망신당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빨리 내려왔으면 그래도 덜 망신당했을 텐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당할 망신 다 당하고 지금 수석사 방장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뒷방이 늙은이로 된 또 뒷방 노장으로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내려오고 나서 그다음에 원행 스님도 역시 뭐 별로 어려움 없이 당선되시고 뒤에서 이제 자승 스님이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진호 스님 총무원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계 천하통일을 했다. 시끄럽던 이 불교계 조계종을 하나로 묶었다. 공적이다. 야, 공이다. 오, 대단하네. 쉽지 않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공이라면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죠. 그래서 자기 사람은 확실하게 챙긴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람들한테는 존경받잖아. 지금 소신공양이라고 자기 사람들한테는 엄청 존경받아요. 뭐 또 공적이 뭐가 있나? 자승 스님이 잘하신 거. 그리고 이제 상월결사를 해가지고 상월결사를 만들어서 이제 스님께서 천하통일 하시고는 수행으로 전환하셨다. 사판승에서 이판승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상월결사를 조직해서 천막 그 법당을 만들고 천막법당 만들면 컨셉이 대단했어. 스님들이 거기서 한 10명 정도 안거에 있으셨는데요. 천막 밖에 못 나가게 하는 청규가 있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청규, 씻지도 않는 청규, 삭발도 안 하는 청규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종교이긴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훌륭한 종교. 그거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해가지고 상월결사를 원만히 회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상월결사를 더 이어서 걷는 수행, 걷기 수행으로 인도까지 갔다 오셨다. 그리고 역시 포교를 중요하게 해서 포교가 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님이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더 열반하시기 이틀 전에는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생 포교를 위해서 전력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돌아가셨거든. 공이 이렇습니다. 공이. 우리가 좋게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독이 돼요, 이제. 그러면 과는 뭔가? 과는 뭔가? 통일. 천하통일. 법으로 해야 되지 않냐? 천하통일을 하려면 법으로 하셔야지. 법으로 하셨으면 위대한 한국불교가 됐을 텐데요. 천하통일을 뭘로 했냐? 정치와 재력으로 했다라는 거죠. 정치력으로, 재력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알면 나도 좀 하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지켜보니까 스님의 정치력이 하나로 규합을 하는데 거기에 재력도 동원이 되는 것 같더라. 스님이 1994년에 연주함을 탈환하게 돼요. 탈환? 연주함을 뭐 접수라는 말이 더 맞다. 이제 우리 쪽에서는 여기 그 갓바위하고 저기 그 운문사 사리함이 훌륭한 기도터고 그러는데 서울 이쪽에 관악산 연주함이 나도 가보고 싶어 아직 안 가봤어요. 꼭 가보고 싶은 절인데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 그 관악산 밑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기도초소이기도 하고 관광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작지 않다. 여기에서 스님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금줄을 여기서 손에 넣게 된다. 그러니까 접수를 한 거예요. 불국사 스님이 갖고 있던 저를 조폭 등을 동원해가지고 연주함을 탈환 접수를 하셨어. 옛날에는 그런 90년대 이후로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60년대, 70년대 이런 데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스님은 80년대부터 의현 스님 밑에서 그 행동대원을 해요. 절에 이렇게 설악산 비사 이런 거 있어요. 살인 사건이 있고 막 그랬거든. 설악산에 신흥사 뭐 이런 거라든지 봉은사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분란 이런 것들도 다 의현 스님 있을 때 그런 거 있었는데 이 의현 스님 이제 행동대장을 하셨어요. 뭘 했는지는 본인께서 말씀 안 하셔. 아는 스님들은 알겠죠. 그 옆에 도반들은. 근데 본래 스님이 이제 그 경산 스님이라고 은사 스님이 경산 스님이에요. 이제 60년대, 7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주름 잡던 대사판이에요. 이 스님의 제자가 되다가 나중에 이 스님이 79년에 열반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정대 스님 상자가 돼요. 정대 스님도 역시 의현 스님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대 스님하고 자승 스님이 이제 의현 스님의 손발이 돼서 이때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때 의현 스님한테 많이 배웠겠죠. 의현 스님은 94년도에 멸빈이 돼요. 그때 94년도 우리 종단 개혁이 있었잖아요. 의현 스님이 3연임을 하려고 가진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전국의 스님들이 정말 들고 일어났어요.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조계사로 다 모여서 승려대회를 했어요. 이거 3년이면 안 된다, 의현 스님. 잘한 부분도 있어요, 의현 스님이. 근데 절뺏기 같은 거 많이 해서 옛날에는 이런 절뺏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큰 단체가 뭐냐면 선학원이에요. 선학원이 일제시대 때 만들었거든요. 용성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해서 선악원을 만들었는데 해방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정화불사가 일어나면서 하도 저를 뺏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룡사 이렇게 잘 지어졌잖아요. 이거보다 더 잘 지어놨어. 30년, 40년을 노력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제 주지가 돼서 종단에 딱 등록을 하니까 처음에는 주지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지나서 재임 찍으려면 재임할 때 안 주는 거예요. 임명장을. 그리고 다른 스님을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잖아. 그럼 난 여기 본방 사수 여기서 다른 데서 공격 들어와. 진짜 접수하러 오는 거예요. 조폭 드라마 똑같아. 와가지고 접수하러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신도들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봤잖아. 저랑 같이 절을 만들었잖아요. 신도하고 스님하고 같이 막 절 지킨다고 막 밤새 이렇게 조폭들한테 맞아가면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막 때리는데 누가 감당하겠어요. 결국은 나가면 접수해서 딱 들어오면 그냥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접수해서 원칙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왜냐하면 임명장을 총무원장 임명장을 냈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종단에다가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들 때문에 종단 대신에 선악원이라고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었던 여기다 등록을 했어요. 이러면 선악원에서는 그런 짓을 안 했거든. 그냥 성화는 등록비만 내고 분담금 조금씩만 내고 하면 그냥 그래서 옛날에 비구니 스님들이 진짜 선악원 많이 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의원 스님 있을 때도 여전히 자행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의원 스님을 꺾고 94년에 다른 스님들이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승려 대회를 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생중계 됐기 때문에 총무원에서 스님들이 뭘 밥그릇 싸움하냐 뭐 이런 했는데 그 당시엔 사실은 우리 승가에는 커다란 개혁의 순간이었어요. 진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종단의 그것들을 확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바꾸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한 60% 정도는 개혁이 성공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단 한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못한 거는 총무원장 뽑는 거를 선거인당으로 간접 선거를 했던 거예요. 직접 선거로 스님들 많아봐야 1만 2천 명밖에 안 돼. 스님들이 전부 다 투표를 해서 총무원장을 뽑았으면 괜찮을 텐데 선거인당 320명인가 그래요. 319명인가 한 320명 정도 돼요. 본사주지가 추천한 10명, 종회위원, 그리고 원로위원 등등 해서 300명 요 사람들만 잘 관리를 하면 그러면 총무원장 독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앞전 스님들은 잘 못했는데 자승 스님이 해낸 거예요. 정권에 등을 업고 자, 선거운동 지대로 했거든요. 이명박 당선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 안 했어도 이명박은 당시에 당선됐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몸을 불사르면서 거기에 선거운동을 해주고 그 이후에 막후 세력으로 뒤에서 이제 정부에서 다 봐준 거죠. 그러니 다른 스님들은 힘을 그때 그 이후에 계속돼요. 박근혜 정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정권에는 그 힘을 조금 잃은 듯해서 지금 설정 스님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온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얼마나 정치적이냐면 그 지난 선거 이제 할 때도 정청래 의원이 뭐 봉이 김선달 이러면서 말실수했거든요. 그거를 사과도 안 받아주고 계속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스님들 승려대회까지 했어요. 스님들 조계사로 다 불러 모여가지고 자정 스님 오라면 안 올 수가 없어요. 거기 안 가잖아요? 여기 백양사 주지나 뭐 신흥사 주지 제임을 못 받아. 거기 안 가면. 거기 모두 다 가요. 뭐 종단이 어때요? 설정 스님이 어때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임을 못 받아. 그리고 이제 우리 종단에는 이제 종단에도 검찰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호법부라고 있어요.
호법부에서 공문이 날라와. 스님들 호법 스님 뭐뭐 한 이유로 호법부에 출석하세요. 재판에 회부할게요. 저도 재판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종단의 반대적인 이제 페이스북에 쓰거나 아니면 SNS 쓰거나 아니면 어디다 이렇게 쓰면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그런 걸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찰 주지를 하려면 그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훈련을 이 자승 스님이 천하통일한 이후로 8년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다 훈련을 시켜놨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그러고 막 그럴 때 스님들 승려대회를 해서까지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하는데 1등 공신은 지금 자승 스님이 1등 공신이다. 그리고 신천지도 1등 공신이겠죠. 신천지도 엄청 밀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눈에 보이게 한 건 자승 스님이고 불교계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어마무시하게 활동한 건 신천지고 그 등등의 그런 정치 행동을 하고 해서 천하통일을 했으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천하통일이 재력, 돈과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요. 지역에 내려오는 문화재 보호 그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절의 템플스테이 같은 거 있잖아요. 템플스테이 부정부패 너무 많거든. 스님들이 운영을 제대로 하겠어요? 국가 예산을 쓰는데 공무원들 얼마나 이 사람 한 명 붙어야 돼. 문서 작업하는데. 절에는 구멍이 펑펑 있는데도 감사도 안 나와. 누구의 힘이겠어요? 자승 스님의 힘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 예산 또 정부 이렇게 문화재 관리 예산 그것을 예전에는 황룡사에서 했으면 황룡사로 바로 오겠는데 자승 스님 이후로는 자승 스님 총무원으로 들어왔다가 나가. 그러면 이제 나하고 안 친한 스님, 나를 자꾸 골탕 먹이고 이런 스님은 안 주는 거지, 예산을. 내 말 잘 듣는 스님은, 내 말 잘 듣는 절이라 스님한테 예산을 넉넉하게 두둑하게 챙겨주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정치력으로 복종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모두 다 병신이 되는 거예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본래 독재 정권 밑에 있으면 다 무능해져. 보면 할 말을 입을 다 닫잖아. 할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무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절에 있다 보면 절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절 주지에 들어가면 그래도 어깨 좀 피우면서 먹이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직도 안 맡고 있으면 선방이라도 다니면 괜찮은데 선방 안 다니고 있으면 뒷방에 있으면 진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자존감이 팍팍 떨어지고 내가 왜 사나 뭐 이런 이상하게 본래 절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스님들은 어디 가나 항상 당당해야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본인 내 줄에 딱 서는 사람들은 여기 모두 다 호의호식하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모두 다 이제 골프 치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 줄 이외에 벗겨난 스님들은 이제 승적도 이제 대표적으로 명진 스님 이게 이렇게 이제 자승 스님을 지킨 스님 자승 스님이 94년도에 이제 정대 스님하고 의연 스님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기본적 이제 적폐 쪽이었는데 94년도에 이 의연 스님은 멸빈당하고 그 당시에 의연 스님 다른 스님들도 거의 다 멸빈당하고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이제 명진 스님 등의 몇몇 스님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그거 좀 그랬다고 그냥 승적 없애고 그러지 말고 마왕만 멸빈시키고 나머지는 좀 살게 하자 해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때 멸빈 안 나오고 자승 스님이 명진 스님 덕에 명진 스님 등등의 몇몇 스님 덕에
이렇게 했는데 명진 스님이 나중에 이제 그 자성 스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승납도 비슷해요. 뭐 도반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자성 스님이 이제 총무원장 되고 이 명진 스님은 당시에 그 지관 스님 이후 지관 스님이 하고 상대였던 정련 스님이라고 있어요. 부산의 내원정사에. 이 스님 총무원장 나올 때 명진 스님, 정련 스님 밀었거든.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지관 스님이 명진 스님한테 봉은사 주지 줄게 해가지고 봉은사에 들어갔어. 그때 봉은사 들어가서 이때 정말 개혁을 혁신을 이뤘죠. 봉은사의 포교의 새로운 혁신, 새로운 아이콘이 됐어. 스님이 봉은사 경내에서 3년 동안, 임기 동안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예요. 대봉은사 주지가. 여러분들은 이제 강남에 가면 봉은사 지도를 딱 이렇게 강남 지도를 보고 봉은사를 보면 이런 데가 있어? 거의 실제로 봉은사 가보면 터도 넓어요. 강남 땅 한가운데 이런 데가 있어? 엄청나거든 진짜. 그 강남에 있는 절도 별로 없어. 경쟁사찰도. 강남에 뭐 당시 해봐야 구룡사, 뭐 능인선원 이거밖에 없거든요. 강남에 사는 사람이 몇백만인데 몇백만이. 그래 이제 명진 스님이 거기에서 봉은사에서 완전히 뭐 맨날 108배 매일을 하지. 밖에 나가지도 않지. 또 이 명진 스님 봉암사에서 같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저도 좀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 스님이 입을 열면 지대방 조실이야. 그 당시에 이제 절에 선방에서 있으면 지대방에서 말을 열면 빨려 들어가. 지대방에서 점심 공양하고 막 이렇게 특히 이제 비 올 때는 어디 갈 데도 없고 앉아서 하면 이 스님이 옛날 스님이잖아. 여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 뻥도 들어가 있고 못 들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끝없이 재밌어. 그래가지고 스님 지대방 두실 역할을 톡톡히 해요. 그래도 말빨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성향은 개혁적 성향, 부정부패 보지 못한다. 심지어 성철 스님한테 맨날 대들었던.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사랑해줬어, 아껴줬어요. 너무 얘가 좀 젊은 애가 이제 맨날 들이받고 그러는데도 할 말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님이 한 번씩 이제 그 종단에 사고도 한 번씩 치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다른 사고가 아니라 개혁을 위해서 승려대회를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 스님이 주지를 맡으니까 역시 다르더라. 강남에 새로운 분위기가 막 형성되는데 그때 자성 스님이 총무원장 되고 얼마 안 돼서 안상수를 만나게 되죠. 안상수를 만나가지고 강남에, 이 강남 땅에 저런 진보 무슨 운동권 스님이 있다고. 이 스님은 또 이명박 엄청 까고 이렇게 할 말은 다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강남에서 몇 년 동안 할 말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 스님은 아무도 못 말려.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정말 이빨 왕이거든요. 지금 말씀이 잘하셔. 성깔도 대단하시고. 그런데 그때 이제 주지 재임하는 때가 온 거예요. 주지 재임을 하냐 안 하냐. 그럴 때 이제 그 안상수 등의 자성 스님 총무원장한테 압력을 행사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재임 못하고 나오시게 됐는데 나와서도 계속 이거 잘못된 부정부패다. 또 봉은사를 종단 사찰로 총무원 직할로 바꾸는 거예요. 네 사람을 넣으면 되잖아. 직할 사찰이 아니면 네 사람 바로 못 넣거든요. 옆에 찔러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직할 사찰로 바꾸면서 명진 스님이 엄청 반발을 했어요. 결국은 명진 스님 쫓겨났어요. 조계종 스님이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이제 스님이 또 선화검까지도 이 재단법, 종단의 재단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 대각회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이것들을 모두 다 일원화한다고 하나로 모은다고 선화곤을 조계종하고 합병을 추진을 했어요. 근데 저 선화곤 스님들이 합병 동의하나? 예전에 80년대 70년대 다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는데
왜 합병을 해? 우리는 우리대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화권 스님은 조계종 스님 아니다 해서 선화권하고 분규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선화권을 굳이 그대로 가도 되는데, 그래서 선화권 스님들은 제자를 못 받았어. 조계종 승적을 좀 안 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인천의 용화사의 송담 스님도 등록을 안 했었는가 봐, 그게 조계종으로. 그래가지고 송담 스님 절도 압력이 들어가니까 송담 스님이 그런 필요 없다 하면서 조계종 탈퇴 선언을 해요. 근데 이슈가 컸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송담 스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우리 그 조계종 내에서는 남진제 북송강해서 진제 스님, 송강 스님 양맥이었고, 심정적으로는 진제 스님이 아니라 송담 스님이 더 훌륭하시더라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 큰 스님이 나 조계종 안 해 하고 발로 차고 버리고 나왔던 거예요. 지금 여전히 조계종 안 해. 송담 스님 제자도 많거든요. 송담 스님 심지어 용주사 스님이에요. 정대 스님의 이쪽 다 스승이라고요, 보면. 그 자성 스님의 노스님격이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자성 스님이 그거 굳이 꼭 그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다가 어른 스님 다 하고, 어쨌든 뭐 그런 등등의, 그러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요, 공보다는 이제 과를 더 많이 얘기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소신공양이냐, 본래 이 기와집이라는 거는 이게 불이 안에서 나면 못 꺼요. 이 나무 목재 건물 못 꺼기도 하지만 목재니까 요 앞에 기와라는 거는 위에 덮어 쓰고 있기 때문에 열이 꽉꽉 차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면 이 효과는 거의 그 화장막 수준이에요. 화장막 물을 열을 계속 가하잖아. 근데 여기서 똑같아. 이 안에 불 기운이 안에서 빙 돌고 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아가시면 그냥 녹아요. 남아있는 흔적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목 졸라 돌아가셨는지, 뭐 아니면 무슨 밧줄에 뭐 이렇게 해서 하셨는지, 안에 무슨 기구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뭐 거의는 완전히 녹으니까 모르지. 이 방법이 이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돌아가셔서 물 뿌려가지고 대충 유해가 남아있겠지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 목조 건물 한번 불나면 그냥 전소예요, 전소. 아무리 물 뿌려도 물 뿌리면 더 불나. 물 뿌리면 더 불나. 그래서 이거는 전소. 위에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방법은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그 요사체를 불태 먹었으니까.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5년 전에 삼막사 주지도 이렇게 요사체 불타서 이렇게 타살인지 자살인지도 몰라 그거는. 근데 이번 경우는 유서가 스님 필체로 유서가 몇 장 발견이 돼서 뭐 자살이라고 되겠는데요. 우리가 진짜 이제 자살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자살 모든 걸 다 가진 최상의 권력, 최상의 포식자가 인생이 무상해서 자살했으면 그런 것 같지 않고, 또 열반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자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타살이냐? 타살이라 해도 타살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심증만 뭐 타살 심증이 많지 않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종단에 스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꽤 있다니까. 그래도 자성 스님은 밑에 이게 정말 자기 밑에 많이 깔아놨거든요. 다 빨대를 다 꽂고 다 해서 이제 그 1년에 들어오는 것도 적지가 않을 텐데 하여튼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성품이 부드러워요. 고함을 치지 않고 잘 말씀을 안 하셔.
그리고 한 칭찬도 하시고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면 좋은 스님이에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자연 스님이 그러신 것 같아. 자연 스님은 또 학자잖아요. 이 자정 스님은 출가하고 나서 선방도 안 다녔지. 한철 나갔을라나? 뭐 그래. 강당도 안 갔어. 금강경이나 독송했나 몰라. 금강경이 응무수도 이생기신 풀어보세요 한번 할라나 몰라. 그러니 뭐 계속 사판만 계속 했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신도니까 이런 강의 들을 시간도 있고 우리처럼 독송할 시간 많잖아요. 근데 사판 스님은 몇 년 정도 절에 있다 보면 예불도 안 나가고 뭐 강의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마인드가 속세 사람하고 다르지 않게 수행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여기에 막 이렇게 그냥 성품이 그러시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행을 하려고 이제 포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스님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소신공양 또 나라에서 또 무궁화장까지 주셨네. 나도 내 소원이 있으면 나도 무궁화장 하나 받았으면. 이게 국가에서 훈장 부주는 훈장이 5등급으로 나눠지거든요. 5등급 중에 최상위가 무궁화장이에요. 이게 왜 이걸 줬냐면 이제 문화 창달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받은 스님 몇 명 있어요. 옛날 청담 스님도 받으셨고 법장 스님, 정대 스님도 받았어요. 근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스님이 정치계에서도 뻗은 손이 많잖아요. 그 드센 정청래도 무릎 꿇리고 그 야당의 모든 사람들이 몇 번을 당대표도 맨날 와가지고 스님 죄송합니다. 사과 좀 받아주세요. 일절절매기 했던 정치력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런 정치력이 이제 뭐 지금 여당에서도 역시 뭐 작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은 이 스님한테 무궁화장을 아까 천하통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절에 이렇게 문화재 관리하고 템플스테이 이런 겉으로 보면 공적들을 또 많이 했잖아. 또 이제 입장료 갈등도 완전히 해결했잖아. 입장료 갈등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죠, 여러분들.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서 각 지역의 해인사나 통도사 해인사 입장료를 매년 10억씩 받았으면 그 10억을 그대로 보존해 주는 거예요. 10억 내려가고 불국사 20억 내려가고 얼마 내고 수백억이 이제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그것도 별 검증 없이 예산하고 다 썼으면 뭐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없이 입장료 사찰들에게 탁 주머니에 탁 꽂아주는 이런 스님이 어딨어 세상에. 탁 자기 파에 있는 스님들한테는 그러니 이번에 뭐 한다고 얼마씩 내놓으라 했더니 본사 주지들이 다 1억씩 2억씩 다 내가지고 그래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정도로 탁 리더십이 자기한테 충성하면 보란 듯이 싹 해주고 자기한테 충성 안 하면 저 어디 뭐 그러니 이제 문화계에서는 무궁화 훈장까지 다 이렇게 국가에서 추서를 해줬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없었다. 근데 뭐 칭찬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 시간에 이걸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불자니까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알고는 있어야지. 그리고 제 방식은 약간 까는 듯이 말한 거예요. 제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 진실은 이렇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랑 스님하고 친한 여스님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소신공양하셨다. 마치 성자가 되어서 열반에 드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극락왕생하시고
꼭 좋은 곳에 아미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럼 지금 사리도 나왔어. 사리도 영롱한 사리 몇 과가 나왔어요. 예, 저는 틀림없이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작했을 거라고.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확신이 아니고 그냥 추측하기. 그 옛날부터 이렇게 스님들끼리 모이면 그 사리 조작하는 법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리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살이 나왔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냥 사리는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나오지만 수행을 전혀 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사리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자성스님도 사리는 나오겠지만 이제 아닐 수, 그냥 느낌상 그냥 조작했을 것 같다. 아 그리고 그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그 요사체 작은 요사체도 아닌데 그 요사체가 무너지면 그걸 언제 또 그 유해도 남아있기가 어려운데 그걸 언제 또 찾아가지고 그걸 다 거기 새가 녹아서 그럴 수 있고 유리가 녹아서 그럴 수 있고 뭐 그 옆에 그런 거 유리 같은 게 있었는갑지 녹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추측입니다. 어디다 그런 소문이 내지 마세요. 스님이 그런 말을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질문 또 없으니까 그럼 사홍성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